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은 방송을 할 수가 있네요. 방송을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 이슈는 뭐 이렇게 뭐 딱히 뭐 큰 건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안에 좀 이슈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보고서의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그 이슈 한번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관련된 보고서 좀 많아서 그거랑 스타링크 때문에 요새 인텔리언테크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농심이 신라면 가격 올렸죠. 그리고 상법 및 상속 세법 이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그룹에 미친 영향, 또 알래스카 LNG, 또 베센트의 세 가지 화살.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융규제 완화인데 아마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분석 APR, 네이버, 농심, 전자공신, STX엔진, S&T에너지, VM, 롯데케미칼, 현대모백스, 금호석유가 있었고 실적 아직도 좀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 미코가 좀 실적이 잘 나왔었고 이게 뭐 한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요게 아마 이틀 전에 나왔던 것 같고 제가 말씀 안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예, 소부장 기업이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LTC도 반도체 회사죠. 근데 여기가 자회사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영업이익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니까 요 두 개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은 기업들은 제가 뭐 늘 하는 것처럼 또 정리해가지고 일단 한번 나중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역시 독일이 좀 주인공인 것 같고 나스닥 급락했고요. 예, 반도체 급락했고. 근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미국 빠진 게. 미국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 호재가 나왔죠. 멕시코와 캐나다 대부분 제품 관세 또 한 달 연기. 자동차 말고요. 자동차를 포함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 관세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기업 마벨테크가 급락하면서 전체 시장은 좀 안 좋았지만 브로드컴이 시간에 의해서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건 뭐 장중에 반영은 안 된 거지만 국내 증시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멕시코, 캐나다산 모든 제품 관세 인하라는 호재가 일단 나왔는데 모든 제품은 사실 아니고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해 좀 그러니까 뭐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엄청나게 좀 빠졌었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호재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친 거죠.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니까. 그리고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난 시장 안 본다. 주식시장 뭐 모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베센트 장관도 그랬잖아요. 메인 스트리트가 더 중요하다. 실물 경제가. 월 스트리트 그거는 뭐 나중 문제. 그래서 주식시장과 좀 오히려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좀 했고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10년물 금리를 낮출 것이고 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올려도 뭐 인플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는데 시장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지금 시장은 인플레 때문에 걱정되는데 관세 때문에 뭐이 정작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니까 이것 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마벨이 또 AI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인데 놀라운 실적이에요.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주가가 사실 엄청 올랐었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엔비디아처럼 그냥 빠져버렸고 나빠서는 아닙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다 급락했고 미국 예의주의가 이제 종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고요. 사실 독일로 돈이 가고 있어요. 독일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독일이 돈푼이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지만 지금 2월에 일자리 감소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해고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 보이시죠? 워싱턴 DC 뭐죠? 워싱턴에 공무원들이 많죠.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일론 머스크. 그래서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보다 해고 건수가 높아졌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물가 상승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사실 우려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나오는 지표들이 속 안 좋으니까, 예. 시장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근본 원인은 다 관세입니다. 관세. 모든 게. 그 지표가 다 왜곡돼요. 정상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관세 때문에 뭐 미리 선주문도 하고 수출 수입도 막 땡겨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곡되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더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게 차트인데 보시면 나중에 뭐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하겠지만 이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보세요. 꾸준히 올라가죠. 이 장기 이평 타고 깨졌죠. 200일선이 1년 이동평균 이거 깨지면 약세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예, 중장기적인. 보통 그렇게 많이들 보거든요. 근데 200일선을 깨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는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매도의 압력이 정말 강하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힘든 구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했던 시대가 어느 정도 좀 종료되고, 이게 언제 또 미국이 주도할지 몰라요. 다시 또 복귀하겠죠, 언젠간.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미국보단 비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간다는 이제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죠, 이게. 네. 엔비디아 이렇게 꺾이고 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 펀더멘털이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이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회사가 문제, 그래서 빠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일이 더 나아 보이고 돈 빠져나가고 새로운 뭔가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많이 올라서 쉬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끝났다 그건 아닌데, 다만 미국이 계속 강하기는 좀 어렵다. 예. 작년처럼 전 세계 증시를 이끌 지금 힘은 좀 떨어졌다. 예. 이걸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미국의 힘을 빼버렸어요, 사실. 주식시장에. 브로드컴은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예상보다 이렇게 보시면 다 잘 나왔고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예상도 더 좋았어요. AI 주문형 반도체 비중이 60%까지 올라왔고, 주문형, 그러니까 ASIC라고 하는데, 이 주문형은 이제 고객한테 수주받아서 그 고객을 위해서만 만들어주는 칩입니다. 그거 설계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존도 있고 이제 애플도 있는 것 같고 구글도 있는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외에 네 곳을 더 확보했다고 하고요. 추론이 대세죠, 지금 요즘에 갑자기. 네. 그 훈련보다 이거는 젠슨항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주문형 반도체 훈련용으로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그건 그렇게 속 좋은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론 시대로 바뀌는데 주문형 반도체는 훈련용이 더 많이 쓰이면 이건 그렇게 썩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치만 어쨌든 시간에선 주가 반응하고 있고, 뭐 경영진 좋은 얘기 했습니다. 예, 수요 여전히 좋다. 근데 어찌됐건 시장의 반응이 좀 바뀌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주가 빠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좋은 거에 그대로 반응해요. 그럼 미국 증시도 조금 이제 버텨주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좀 버텨줘야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약간 바뀌곤 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아도 뺐는데, 여기서 뭐 일단 브로드컴이 그걸 좀 약간 끊어냈다는 거, 좋은 실적에도 급나간 그 고리를 일단 끊어내고 있어서 이건 긍정적입니다.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있죠, 데이터 센터. 이번에 텍사스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칩을 장착한대요. 이건 엔비디아한테도 좋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 데이터 센터에 64,000개의 엔비디아 서버가 들어갑니다. 칩당 가격이 3만에서 4만 달러. 올해 여름까지 16,000개가 설치가 되고요.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한 10곳까지. 그래서 일단 그 엔비디아 중심으로 수요가 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이제 베어드의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너무 기대하지 마라,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7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마벨테크는 아까 말씀드렸고, 브로드컴 급등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빠졌죠. 예, 근데 뭐 이미 다 반영된 이슈고,
마이크론, TSMC도 빠졌고 우주 관련주죠. 인투이티브 머신 여기가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바닥은 단기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는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렸고 뭐 어제 또 워낙 많은 이슈 설명해 드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AI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AI 도파민 시대의 투자법이다. 미래에셋의 이미석 연구원님이 자료를 이제 적으셨는데 긴 자료긴 한데요. 뭐냐면 저비용 이거 딥시크 때문에 이제 저비용의 고성능 AI가 나왔죠. 오픈 소스 무료로 이런 걸 써요. 네이버, 카카오 좋은 거죠. 예, 그들과 경쟁할 수 없잖아요. 막 빅테크 막 어마어마한 돈 투자하는데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저런 무료 오픈 소스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만의 서비스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B2C죠. 네이버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AI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호재다. 딥시크는 네이버한테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파민 중독. 지금은 숏폼. 그러니까 저 같은 콘텐츠는 인기가 없죠. 당연하죠. 저는 길어요. 콘텐츠가 너무 기니까 인기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 숏폼이죠. 예. 짧게 1분, 뭐 심지어 30초. 강렬한 자극. 이걸 원하니까. 예. 그래서 오래 하는 걸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예. 현재 챗 GPT 등 대형 모델들도 구독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만 하면 안 되고 광고나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서로 AI 개발사들이 뭐 카카오나 이런 데랑 손을 잡고 같이 광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그리고 데이터 가치가 너무 좋대요. 예.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제일 이거죠? 네이버죠. 네이버는 여러분의 많은 데이터가 네이버에 가 있죠. 검색하고 전자상거래하고 콘텐츠. 카카오톡은 이제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거고 이런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 과거보다 AI 시대에는 이런 실제 데이터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카카오는 오픈 AI에 협력해서 이 오픈 AI의 AI 모델을 카카오톡에 넣어가지고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 들어가 있는 광고 있잖아요. 카카오에 광고 들어가 있죠. 요 광고 매출이 좀 뭐 성장을 지금 요즘에 많이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문제고 또 쇼폼, 예, 촉발한 도파민 시대의 영향, 컨텐츠 쇼핑 모두 다 빠르게. 그래서 카페24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카페24가 이제 유튜브 쇼핑인데 짧은 쇼폼에다가 이 쇼핑을 달아버리죠. 콘텐츠를. 그래서 거기서 결제할 수 있게. 예, 이 트렌드에 딱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 구매, 즉시적 소비에 최적화된 게 동영상 쇼핑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 가능한 채널이 막 급상승하는 거죠. 또 라이브 커머스. 이 리뷰 보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면 그걸 따라가요. 이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떤 책을 딱 구매를 하라고 권유를 해요. 예, 그냥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같은 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잘 스트리밍, OTT도 그러니까 이제 OTT도 이렇게 옛날엔 드라마 막 기억나세요? 막 대하 드라마 막 50부작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만들죠.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짧아지죠. 예, 드라마 횟수도 적고 그래서 스트리밍도 조금 시청자 수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한테는 사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수요도 급감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여기가 투자 의견을 좀 안 좋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급락했죠. 숲도. 웹툰도 계속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게임 평균 플레이 시간이 감소하고 짧고 반복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긴 타임을 써서 하는 게임보다는 짧게 하는 거. 방치형, 서브컬처 이런 장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트렌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을진 몰라요. 근데 진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방향 자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콘텐츠, 숏폼,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예. 그리고 네이버도 숏폼 있잖아요.
짧은 동영상 그런 게 인기가 있고 그래서 네이버 괜찮을 것 같다. 또 신규 상거래 앱 출시했고요. 카카오 오픈 AI와 협업해서 AI 에이전트 도입하고 톡비즈 광고 반등 기대한다. 카페24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 수분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은 그래도 뭐 게임 회사지만 잘 흥행을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짧은 이런 어떤 AI랑 숏폼이 인기 있는 이 트렌드에 맞는 이런 인터넷이나 게임사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AI 진화론 에피소드 2는 뭐냐면 이 AI 트래픽이 확실히 나타날 변화는 뭐냐 이거 위랑 비슷해요. AI 딥시크 터지고 독점이 아니라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고성능 AI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이걸 이용한 메타 같은 기업들,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B2C 소비자들한테 근데 소비자들한테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기업은 미국에선 그렇게 눈에 안 띈다. 근데 한국에는 사실 네이버가 있긴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주목할 걸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보자.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있는 뭐 네트워크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실제 딥시크 홈페이지 트래픽이 폭발을 했어요. 챗 GPT 유료 트래픽도 급증하고 그리고 젠슨항은 추론이 훨씬 더 100배 더 연산 자원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죠. 그래서 AI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 그래서 이건 미국 기업인데 코닝 GLW라는 이제 코드명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F5 네트워크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세요.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선 또 그 핵 ETF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브로드콘 같은 게 들어간 ETF인데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 이제 미국 기업, 미국 ETF까지 한번 소개를 한 거고요. 요건 이제 반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장이 좀 급성장하겠죠. 이제 그 내용하고 PC에서 이제 스마트폰 AI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를 좀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CPU 중심에서 이미 뭐 GPU로 넘어갔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이 몰락하고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 브로드컴이 있죠. 맞춤형 반도체 중심으로 전환 중에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렵죠. 이제 만들기 워낙 어려워요. 칩 만드는 게 이제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진짜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삼성전자 참 뚫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서버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AI 반도체 뭐 이미 등장을 했고, 브로드컴이 이제 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또 사실 HBM도 맞춤형이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장도 메모리 3사 이제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2026년까지 구조적 상승 사이클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을 때 공급이 확 느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수요가 꺾일 때 공급 과잉이 오는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막 급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수요 따라서 26년까지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버리면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많이 지어질 거고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이미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 공급은 부족해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파운드리랑 AI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칩에 TSMC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이제 이걸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니까 결국 하이닉스가 주도하는데 여기에 삼성이 어떻게 참여할지가 좀 관건이죠. 이 HBM 쪽에 그 부분. 그래서 26년까지는 강한 상승 사이클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도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안 좋아서 뭔가 막 급 나갈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미국 이제 관련된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ETF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HACK라는 ETF인데
뭐 이런 ETF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이제 보고서니까 뭐 참고하시면, 여기 보니까 뭐 브로드컴하고 시스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는 보안 관련주, 뭐 반도체, 맞춤형 AI, 예,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뭐 요새 인텔리언테크가 급등하는데, 미국은 젤렌스키와 회담 결렬 이후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정보 공유, 저 스타링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정보를. 근데 그것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론 머스크가 통신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무기 하자. 그리고 인공위성도 우리가 하자. 유럽의 유명한 유텔셋이라는 인공위성 이제 인터넷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죠. 근데 유텔셋은 중궤도, 정지궤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 이제 스타링크 경쟁자죠. 저궤도 위성에서 위성 통신을 하는 건데, 두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텔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병을 했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위성 통신 기업과 영국의 기업이 이제 합병했다. 예. 그래서 원앱 서비스가 지금 이제 저궤도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기업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무튼 이제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텔셀 주가가 이 회담 결렬 이후, 이제 유럽에서 유텔셀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원래 스타링크에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IRIS라 그래서 그 다중궤도 이송통신이 뭐냐면, 저궤도부터 중궤도, 정지궤도가 있어요. 세 개. 우리 다 옛날에 한번 우주항공 배울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다 하는 시스템인데, 요걸 유텔셋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합병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근데 그래서 인텔리언테크가 이제 급등한 거죠. 왜냐하면 원앱에 인텔리언테크가 실제 공급하고 있죠, 안테나.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막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인텔리언테크가 요 뉴스로. 근데 어쨌든 실적을 내줘야 돼요. 이런 이슈는 이제 인텔리언테크한테 너무 좋은 이슈 맞는데, 여기서 숫자를 못 내면 주가는 다시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인텔리언테크가 이제 오르는 건 좋지만, 예, 숫자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런 좀 숙제는 남아 있고, 하나 시스템은 원앱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예, 뭐 이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주가도 최근에 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앱 지분 보유. 예. 갖고 한 8% 갖고 있었나? 제가 기억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기도 결별, 예, 저기 뭐 인공위성도 저 위성통신도 결별, 우리가 할게, 이제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어제 뉴스가 나왔죠. 그 신라면이 1,000원 간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가격 올립니다. 라면과 스낵. 뭐 그래서 아마 미리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라면, 새우깡 가격 이제 다 올립니다. 그래서 평균 7.2% 올리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이익 증가예요. 예. 그래서 이 영업이익 증가는 이제 250억 정도 될 것 같고, 예, 기존 추정 대비 한 22% 이익 증가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그렇게 주가 좋은데 농심이 안 좋았죠. 농심은 계속 감익했어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서 이익 성장이 시작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 따라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는 신호탄이 발생했고, 롯데웰푸드도 그래서 좀 주목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가격 급등 때문에, 그 카카오가 초콜릿 원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좀 올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국내 및 해외 전 지역에서 가격 인상 통해 가지고 이제 방어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원재료 카카오가 좀 안정화되면서 조금 이제 실적 나아질 것 같다. 롯데웰푸드도 한참 좋았다가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이제 음식료 쪽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약간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법 상속세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심의됐는데, 사실은 이제 법사위 통과해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여당이 또 반대해가지고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빨리 상법 통과돼야 되는데, 원래 정부에서 상법 개정 먼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예, 작년 초에는
그 당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복훈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근데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오히려 야당이 이제 주도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약간 이제 계류돼 있는 건데 뭐 상법 개정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속세 개편안도 이제 최고세율 인하라는,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높죠, 사실은. 그죠? 예,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중 과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세 내면서 또 상속세까지 내야 되는 이중 과세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상속세를 뭐 내는 건 내는 건데 너무 이제 세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이게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너무 그런 게 좀 심하니까 상속세를 좀 낮추자, 바꾸자, 이제 요런 이제 개편안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현대차그룹한테는 좀 좋지 않겠냐. 특히 이미 현대차그룹은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은 무려 40%예요.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이 다 인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회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CEO가 있다면 뭐 주주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예. 번 돈에 많은 걸 앞으로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예. 그리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제 지배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 선임할 때, 감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대 주주 의결권은 3%. 최대 주주가 예를 들면 지분 20% 갖고 있어도 3%만 감사 선임할 때 내가 그 지분 행사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게 이제 파괴적인 거고, 또 전자주주총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총 같은 데 직접 가야 되는데 전자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관 외국계 펀드, 행동지 펀드들의 영향이 커져서 어쨌든 이제 주가 물론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상법 개정들이 되면서 뭐 시장 그 이런 이제 주주 가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주가가 좀 굉장히 눌려 있는 기업들이, 예, 조금 이런 지배구조 재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위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속세법 개편도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정의소 회장도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속세 부담이 축소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게 병행해서 빨리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법도 개정되고 상속세도 좀 낮춰주고 이러면서, 예, 좀 변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알래스카 얘기 요즘에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알래스카 이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요거예요, 여기. 예,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여기서 생산된 가스를 여기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액화시켜 가지고 배로 실어서 한국과 일본 보냅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서 하냐면 이쪽에 파나마 운하 통해 가지고, 이게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파나마 운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오게 되는 건데, 이 파나마 운하 통해서 오면은 시간이 2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미국 저쪽에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이러면 되겠네요. 여기 이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파나마 운하 통해서 이게 20일. 여기는 7일 걸린대요.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어딜 노리는 거죠? 저기는 한국과 일본을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국가 중에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참여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이미 하기로 했고 한국도 아마 참여를 좀 고민 중에 있는 거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31년부터예요, 가동은. 좀 시간은 걸리고, 근데 경제성이 문제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어쨌든 비용은 쌀 거라고 합니다. 운송비가 싸고, 예, 그다음 원가스도 싸요. 대신에 이제 저런 파이프라인 설치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또 일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지분 투자, 이제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직접 지분 투자해서 나중에 이 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받을 수 있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다행인 게, 카타르에서 옛날에 장기 공급 계약했어요. 그건 못 받고요. 계속 받아야 돼요. 카타르에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게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다른 데로 돌리면 되죠. 더 싼 미국으로.
미국에 수입하면 돼요. 그럼 이제 미수급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재개하고.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우리가 저번에 대왕고래 막 프로젝트 되니 많이 막 그래서 주가 엄청 빠졌고 또 몇 분이 물어보셨지만 이제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끝난 것 이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아마 또 더 조사를 해서 재개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또 지금 이런 미국의 LNG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스공사한테 되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포스코인터는 어제 뭐 현대차증권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인천에 7개 복합 특히 이제 어디죠 광양이었나요? 예, 거기 이제 거기에 그 이 LNG 터미널이 있죠. 예, 그 보관하는 터미널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동남아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출입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LNG를 수입한 다음에 다른 데 재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인터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아시아와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이제 기후적 정치적 리스크를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할 수 있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걸 삼으로써 관세 피해를 좀 면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LNG 수입액이 우리는 지금 대부분 호주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일부 받게 되면 좀 그리고 미국은 싸요. 미국이 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알래스카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좀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베센트의 3가지 화살 중에 3가지 화살이 뭐예요? 정부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누가예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 톱독을 막 하고 있죠. 그 다음 금융규제 완화하는 거. 3번째가 시장금리 떨어뜨리는 거. 금리 떨어뜨리고 있죠. 실제 놀랍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금융규제 완화예요. 금융규제. 요걸 좀 설명드리면 SLR이라고 하는데 이 베센트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강화된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SLR은 뭐고 ESLR은 뭔가? 근데 어쨌든 빠르면 3월 늦어도 2분기 중에 구체적인 요걸 하잖아요. 금리가 더 떨어질 겁니다. 요걸 노리는 거예요. 시장금리. 요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이유가 있어요. SLR은 뭐냐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은행이 최소한 자본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레벨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일정 부분.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어떤 이제 그 비율을 좀 규정하는 항목인데 국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다 여기 들어가요. 이 분모에 들어가요. 분모에. 여기 국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자산들이. 그거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뭐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산을 다 통틀어서 한 뭐 1조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있잖아요. 그 자본이 있죠. 그 자본이 얼마 정도 되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이 비율이 일정 레벨 이상이어야 돼요. 그건 미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레벨이 올라가는 방법은 뭐죠? 자본을 많이 확충하든가, 그죠? 자본을. 아니면 이 총 익스포저 있죠. 분모. 얘를 줄이면 되죠. 얘 줄이면 당연히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기서 국채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은행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떻게 돼요? 은행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SLR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점점 낮아지게 돼요. 은행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그죠? 요게 커지니까. 그러면 SLR을 이걸 충족을 하려면 그러니까 국채를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를 은행이 막 사고 있어요. 막 사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그럼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 값이 분모가 커지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이걸 높여야 되는데 얘 국채를 많이 쓰는 순간 얘가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 맞추려면 국채를 팔아버려야 돼요. 국채 없애면 되죠. 아니면 자본을 더 늘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맞추기가 좀 애매한 거죠. 맞추려면 국채 팔아야 되고. 근데 국채를 여기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뭐냐면 ESLR은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국채 빼자.
국채 빼면 국채를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국채를 안 넣어주면. 예, 국채는 자유로워져요. 그럼 국채를 아무리 사도 SL이 떨어지질 않아요. 얘는 그냥 아무 변동 없는 거죠. 그죠? 국채를 빼버리니까. 예, 국채 너 무한대 사도 그냥 빼줄게. 예, 그러면 요 값은 안 낮아지죠. 옛날에는 국채가 많으면 이 값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국채를 빼주면 이제 은행들은 돈 가지고 국채를 많이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값이 오르겠죠. 채권 값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확 떨어집니다. 베센트가 노리는 게 그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공부하시면 되겠고, 예, 요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더 떨어지고 금융규제 완화되고, 예, 정부 지출까지 줄이게 된다면 금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도 하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대로 한다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두 개 하고 있고, 금융규제 요거 이제 곧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소개해 드릴게요. APR, 이게 제목이 아내가 긍정했던 거의 유일한 선물이에요. 진짜 박찬솔 연구원님 아내분이, 예, 정말 긍정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제목을 그렇게 쓰셨으니까. 근데 그 김희선 씨가 광고하잖아요. 그 홈뷰티 디바이스 APR, 예, AGR인가요? 예. 아무튼 그거 이제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랑 메디큐브 화장품, 요게 미국에서 인기가 많죠. 근데 수출 비중이 높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기존 제품들보다 싸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뷰티 디바이스 가격 원래 비싸요.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100만 원 미만으로 낮췄고 자체 기술 내재화 통해서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죠.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오픈마켓 미국 아마존, 일본 큐텐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됐고, 영업이익률 감소보다는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익률은 좀 훼손될 수 있어요. 마케팅을 많이 하겠대요. 대신에 매출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APR은 확인할 게 매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 성장이 나와야 돼요. 예. 왜냐면 회사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케팅 했는데도 매출 성장 안 나오면, 이러면 이제 이건 주가는 부러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매출이 팍팍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계속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그런 걸 확인하시고, 단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예, 일본도 그렇고 좀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기라는 게 또 계속 지속될지 꾸준히 확인 필요하고요. 네이버가 이제 수수료를 인상한대요. 그래서 연간 3천억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된 구매에 대해서만 2% 수수료인데 모든 판매에 이제 수수료를 수취한대요. 근데 이게 수수료를 인상해도 쿠팡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점 업체들이 수수료를 내잖아요. 입점할 때. 근데 그걸 올리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발할 수 있죠. 아니 왜 올리냐? 이거 다 비용 올라가는데. 그래서 네이버는 판매자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패키지라든가 정기 구독 등 솔루션 사용료를 뭐 인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이버가 잘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입점 수수료 올리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라는 걸 별도 앱으로 만들어요. 따로 떼내요. 네이버 앱에서 분리해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쇼핑을 더 이제 나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관심사 이거를 뭐 우리 그냥 넷플릭스 보면 내가 자주 보는 것도 막 올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AI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실적 전망치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는 어쨌든 지금 AI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국내 대표 기업이고 이걸로 돈 버는 걸 확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정말 중요하죠. 보여줄지 한번 우리가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고 막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좀 돈 버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런 좀 숙제는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심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가격 올렸고, 신라면 툰바가 작년 9월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요거를 좀 승부를 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고, 호주, 일본 세븐일레븐,
또 미국 월마트 매장 있죠. 여기서도 이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부터 계속 이제 이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삼양식품은 날아가는데 주가는 완전히 안 좋았죠. 근데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세수할 전망이고, 신라면 툰바가 이제 얼마나 좀 잘 팔릴지도 중요하겠어요. 이게 신라면 툰바래요. 이렇게 약간 뭐 파스타처럼 이렇게 다양한 소스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 이런 툰바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예, 아무튼 툰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맛인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외에서 실제 히트를 얼마나 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까지는 한번 말씀드렸고, 공시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엔진이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뭐 방산주니까. 근데 레드백 장갑차용 디젤 엔진 공급 계약을 맺어 호주입니다. 그래서 STX 엔진은 옛날에도 제가 STX 엔진은 요 공시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어요. 예, 꽤 됐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엔진 방산 군함용 엔진이에요. 엔진 전문 업체인데 조선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런 장갑차, 탱크, 군함 요런 데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이제 온갖 엔진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독일 회사가 이제 독점하던 시장을 좀 깨고 있죠. 그리고 육상 발전용 디젤 엔진도 하고 있고, 이게 마진이 좋은 편이고, 엔진은 또 유지 보수 매출도 있잖아요. 이번에 공급하는 엔진은 레드백 장갑차용 디젤 엔진이고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군함 사업에서도 구추가 호위함에 들어가는 엔진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장갑차, 자주포 군함 등 이런 한국군의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STX 엔진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포, 장갑차, 군함, 그리고 수주장고, 요게 방산 쪽이에요. 폭발했죠, 수주가.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예. 그래서 요런 공시가 있었고, S&T 에너지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예전에 현대로템의 복합 화력 발전 설비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거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그럼 가스 나오죠, 옆으로. 그래서 전력 만들어요. 요거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폐열이 나와요. 폐가스가. 예, 이게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죠? 그거를 또 한 번 돌려요. 보일러에 넣어서 끓여버려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터빈을 한 번 또 돌려요.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전기 만들어요. 그럼 친환경적이죠. 예. 그리고 빼서 여기 배열해서 보일러 이쪽으로 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을 해주는 거예요. 2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이죠. 요걸 만드는 거예요. 국내 1위가 그 세계적인 회사가 BHI고, 요 S&T 에너지도 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거 수주를 했다고 지금 공시가 떴고, 또 하나 떴어요. 에어쿨러, 공기 냉각기, 공냉시 열 교환기. 요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막 이런데, 아니 LNG 발전소 있죠. 발전소 뜨겁잖아요. 그거 공기로 식혀버리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공냉식으로 합니다. 예.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거 만들어서 공급해요. 그래서 주로 중동에. 근데 작년에 미국에도 아마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공급을 또 했습니다. VM은 반도체 식각장비 회사입니다. 하이닉스에 이번에 또 납품을 하게 됐고, 롯데케미칼은 자회사 매각합니다. 지분. 왜냐하면 유동성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거 6,500억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겠죠. 예, 그런 공시가 떴고요. 현대무백스는 무려 5.59%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내렸고, 금호석유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주식 2.91% 소각하고요. 또 추가로 자기 주식 또 취득을 해요. 그래서 1.41%를 또 나중에 매입한 다음에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척 주주환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났고, 오늘 뭐 알테오젠도 또 빠졌고요. 뭐 그 여파가 좀 아직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뭐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고, 셀트리온 바이오가 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는 좀 떨어지는데 전 세계 금리가 갑자기 튀어버리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담으로 또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 오늘 좀 자동차도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도 오늘 좀 빠졌고, 메리츠 금융주주 이제 홈플러스 이제 대출해 준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게 조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오늘은 조선주가 좀 빠졌어요. 뭐 그동안 너무 달렸죠.
LG화학이 오르면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좀 회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SK이노베이션도 살아나고 있고 2차전지 삼성 SDI 반면에 잘 달리던 기업들 유한양행은 오늘 뭐 기술 수출 반환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 기술 수출했던 거 예,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요거 개발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아마 2주 후에인가 아마 발표하겠죠. 그 폐암 치료제 이제 전체 생존 데이터 그게 더 중요하긴 한데 또 오늘은 그 일단 악재가 좀 나와서 주가가 좀 약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이제 다음 뭐 3월 25일인가요? 아마 그때쯤 나올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어쨌든 바이오는 다 안 좋았어요. SK 바이오팜도 급락하고 하나 시스템은 오늘 급등했고 아까 이제 그 원앱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했고 바이오가 다 안 좋네요. 파마리 있었지 뭐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펩트론, 케어젠도 여기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이제 약간 바이오 쪽이죠. 루닛도 안 좋았고 에스티팜도 안 좋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은 이거 외국 기관이 팔았나요? 그죠?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알테오젠도 한번 볼까요? 외인 기관이 그냥 일단은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을 좀 팔긴 팝니다. 휴젤은 기관이 좀 팔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안 좋게 작용했네요. 에스티팜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유독 이제 이쪽 그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을 많이 파고 이들이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좀 유럽의 금리가 튀니까 막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나시스템, 현대제철, 뭐 LG화학 정말 못 올랐던 그 기업들이죠. 포스코홀딩스 막 이들이 막 폭발합니다. 롯데케미칼 정말 못 올랐던 기업들이죠. 이들이 뭐가 지금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인 거죠. 구리값 올라서 풍산 좋고요.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좋고 반면 오늘 그 조선주 유한양행 그리고 어제 뭐 LS 뭐 회장님 말씀 제가 뭐 드렸지만 사실 주주가치 훼손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LS 이 주가가 아마 그 중국 상장 이슈 때문에 또 급락을 한 것 같고 네이버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단 오른 기업들은 그 뭐 로봇 쪽 원익홀딩스, 뭐 동진소미캠, 뭐 리노공 오늘 그 반도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흡프스프 좀 올랐고 반면에 오늘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HVM도 오늘은 좀 안 좋았네요. 그 이게 그 스페이스X 관련주죠. 근데 아마 실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카페24 많이 올랐던 카페24도 오늘 좀 빠졌고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이오가 오늘은 가장 안 좋았던 그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수부터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종합주가지수 조금 하락했고 미국보다 선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바이오가 빠지니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은 주식을 샀지만 개인이 오늘 좀 판 건 조금 이제 증시에 약간의 부담으로 좀 약간 작용을 했고 섹터로는 철강주, 석유화, 2차전지, 건설주 요즘에 아주 계속 작년 최악이었던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인터넷주 또 바이오주들 이쪽 전선주 유리기판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다 좀 급락하는 그런 양상 조선주까지 이렇게 해서 못 올랐던 기업이 급등하고 오른 기업은 빠지는 약간 그런 장세로 일단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제 재무제표 중에 ROE 올라가니까 내일은 재무제표 이게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ROE는 꼭 들어보세요. ROE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ROE는 꼭 한번 내일 오전에 봐주시면 좋겠고, 일요일은 그거 올라갑니다. 그 요새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해외에서. 그 이슈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일요일로 함께 배우기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